안녕하십니까. 셰프 팩토리의 강민구입니다. 2021년도 출제 경향에 맞춘 한식 조리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그 8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인공 능동면역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글로불린 접종이 되겠습니다. 생체 글로불린은 인공 수동 면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인공 능동 면역은 생균, 사균, 순화독소 접종,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예방주사라고 하는 걸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생균 백신에 해당되는 것은 홍역, 결핵, 탄저, 두창 이런 것들이 주로 있고요. 사균 쪽에는 장티푸스, 백일해, 일본유형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순화독소 쪽에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이런 것들이 이제 주종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2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파라티온, 말라티온, 이건 독성이 아주 강한 농약들이죠. 과 같이 독성이 강하지만 빨리 분해되어 만성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농약을 물어봤어요. 이거는 화학적 식중독에 관련된 문제라는 걸 일단 체크하시고요. 이거는 파라티온 하면 유기인제 농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유기염소제 농약으로는 그 베트남전에서 주로 쓰였던 그 DDT라든지 BHC, 엘드린 이런 것들이 있고, 유기불소제 농약으로는 프레톨, 푸졸, 니졸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카바마이트계 농약으로는 프로폭스, 카바릴, 피로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시가 뭐죠? 눈이 한 군데로 뭉친다든지 바깥쪽으로 양쪽이 다 늘어난다든지 돌아가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동공확대, 언어장애 등 특유의 신경마비 증상을 나타내며 비교적 치사율을 높이 보이는 식중독의 원인균이 무엇이냐? 이거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통조림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은 증상이 메스꺼움, 구토, 복통, 수양성 설사를 나타내요. 여기서 수양성 설사가 뭐죠? 쌀뜨물 같은 그러한 설사를 쫙쫙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병원성 대장균은 콜라이 또는 콜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심한 복통, 수양성 설사, 구토, 그리고 이건 발열이 나타납니다. 발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은 설사독의 감염형, 그리고 구토독은 독소형, 이런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황색 포도상 구균이나 클로스트리움 보툴리눔균은 독소형 균이에요. 그런데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중에도 독소형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독소형들은 열이 나지 않아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육류의 부패 과정에서 pH가 약간 저하되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데 관계되는 것. 일단은 저하되는 거예요. 저하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pH가 저하된다는 얘기는 H값이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산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된 것은 암모니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바이타민, 글리코겐, 지질 이쪽은 pH 값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식에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 액티비티 워럴이죠. 가 높은 미생물부터 바르게 나열된 것. 수분 활성도가 제일 높은 건 세균이에요. 그 다음에 효모, 곰팡이가 수분 활성도가 제일 낮다.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숫자로 대략 말씀드리면
곰팡이는 0.8 정도, 효모는 0.88 정도, 세균은 0.92 정도예요. AWP가 높은 거와 낮은 거는 무슨 의미를 가느냐면, 이게 수분이잖아요. 수분. 그러니까 수분이 많을 때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많을 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수분량이 여기가 이제 수분량이 저일 때, 이렇게 이제 본다고 하면, 수분량이 많을 때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는 조금만 건조해지면 죽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약하죠. 여기는 고수분 활성도에서 살아가는 미생물은 생존력이 약한 거예요. 생존력이.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가 낮은 데서도 살아가는 거는 생존력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건조한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일 통조림으로부터 용출되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중독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뭐냐? 이거는 통조림 깡통에서 이제 분출돼 나오는 것은 주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알루미늄 캔 같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통조림 깡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파인애플이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거 담겨져 있는 그 깡통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깡통 안에 주석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합금이지만 철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코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주석이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찌그러졌다든지 해가지고 그 코팅된 것이 벗겨진 경우, 그때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안티몬은 범랑 제품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크롬, 이거는 이제 식기 중에 안료로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그 코팅을 한 그런 거, 도금, 합금된 것, 그쪽에서 이제 크롬이 나올 수 있고, 안성맞춤 할 때 유기, 냄비 이런 데서 이제 구리가 용출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식품과 독성분, 즉 내인성 독성분이죠. 내인성 식중독 그 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보리에 태물린, 맞는 말이에요. 섭족에 삭시톡신, 맞는 말이죠. 독버섯, 특히 이제 광대버섯에 무스카린, 맞는 말이에요. 매실에는 아미그달린이 독성이에요. 베네로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4번이 답이 되겠고, 베네로핀은 어디서 나오죠? 모시죽에 굴, 바지락 이런 데서 나온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거 일본 미나마타 현의 집단 발병 원인이 되었던 중금속은 뭐냐? 미나마타 현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미나마타 병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수은이 되겠습니다. 수은이 미나마타병은 수은, 카드모면 이타이병, 납은 빈혈이라든지 복통, 설사, 신경마비 이런 쪽에, 비소는 이게 비소 자체는 독성이 없어요. 비소 자체는. 그런데 이산화물이 되면 독성이 있어요. 위통, 오심, 구토, 토열이 뭐죠? 피토하는 거예요. 오심은 구역질 나는 거, 신경마비 해서 죽을 수 있어요. 이게 비소 자체로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산화물이 됐다 하면은 죽음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강사가 이제 뭐 위생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이런 거 이제 그 면허시험 볼 때는 이 카드뮴하고 이 수은이 이게 무지하게 헷갈려요. 뭐 맨날 외워도 맨날 까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은은 2글자고 카드뮴은 3글자잖아요. 미나마타병은 4글자고 이타이병은 6글자니까 이게 짧은 수은이 짧은 미나마타병, 긴 카드뮴이 긴 이타이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크로스 해가지고 크로스가 아니고 연결해가지고 암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식품 첨가물 중 주요 목적이 다른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용도가 다른 것을 물어보는 거네요. 예, 아질산 소듐은 발색제예요. 아질산 소듐은. 그리고 과산화 벤조일, 과황산 암모늄, 이산화 염소 이런 것들은 표백제나 살균제로 쓰이는 거예요. 예, 해서 답이 4번이 되겠고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자의 부패에 관여하는 물질을 물어봤어요. 문제 잘 낸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뒤통수한테 딱 알맞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은 감자 그러면은 대부분 솔라닌을 이온단 말이에요. 솔라닌을. 그러니까 덜커덕 1번에다가 체크를 턱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부패와 관련된 거는 솔라닌이 아니고 셉신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꽈서내지 않으면서도 함정을 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잘난 문제라는 거예요. 솔라닌은 감자는 감자인데 싹튼 거 또는 햇빛에 노출돼 가지고 푸르둥둥하게 변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 아코니틴은 뭐예요? 투구꽃에 있는 내인성 독이에요. 식교톡신은 독미나리에 있는 내인성 독이다. 다 내인성 독을 얘기하는 거죠. 예. 식중독 관련된 문제라는 거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실 저장고의 온도, 습도, 기체 조성 등을 조절하여 장기간 동안 과실을 저장하는 방법은 CA 저장, 가스 저장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스 저장을 할 때 온도는 통상 한 냉장고 온도 정도 보다 조금 낮든지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습도는 한 80도 정도.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통상적일 때보다 조금 낮은 거죠. 저장용으로 볼 때. 기체 조성 이게 이제 확 달라져요. 산소를 거의 한 2, 3%이 정도까지 확 줄여버리고, 이산화탄소를 막 한 3% 이상 막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실 이 안에서는 사람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산 저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pH를 낮춰서 한 2, pH가 2, 이 정도 되게 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주로 피클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초절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절임, 식초로 절였다 그런 뜻이죠. 자위선 저장은 이건 자위선 저장이라기보다는 자위선을 조사한 뒤에 저장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주로 음료수 쪽에 예를 들어서 그 약품 중에서도 물루딘 약품이라든지 또 우리 그 생수 있잖아요. 백산수 이런 그 생수 같은 거 또는 이제 콜라라든지 이런 그 음료수들 이런 것들이 자위선 그 살균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한다. 무균 포장 저장 주로 이제 레트로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레트로트가 플라스틱 필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파우치로 된 거잖아요. 파우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파우치의 그 저장성을 인식을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으로 최대 저장 기간을 몇 년으로 잡죠? 통상 2년으로 잡죠. 그런데 이 레트로트 식품의 저장 기간이 2년이에요. 유통기한이. 무지하게 막강한 겁니다. 예, 계속해서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타민 E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그 조리기능사 시험을 보실 때 필기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두 가지예요. 요소가. 뭐냐면은 하나는 이렇게 지금 강사가 문제를 읽을 때 강조해서 읽는 부분 있죠. 그 부분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틀린 것 또는 맞는 것, 옳은 것 이런 것들, 해당되지 않는 것 이런 말들을 건너뛰는 바람에 틀리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거는 뭐냐면은 용어를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용어를.
용어를 이해 못 해가지고 문제를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강사가 설명을 할 때 용어 설명에 대한 부분하고 이렇게 강조하는, 문제를 읽을 때 강조하는 부분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걸 강사하고 함께 호흡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한번 풀어본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사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는 필기는 한 번에 합격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의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도, 문제 푸는 거는 강의는 교재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단 말이에요. 문제는 어디에서 이 예문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박하게 내용을 알고 있지 않으면 풀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드리는 부분이 문제 하나로 일피사타를 하자는 거예요. 네 가지의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 구조로 가자라고 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타민 E는 지용성이에요. 물에 용해되지 않습니다.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예, 1번이 답이, 일단은 답이 되죠.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이 있어 바이타민 A나 유지 등의 산화를 억제해준다. 맞는 말이에요. 버섯 등의 에르고스테롤로 존재한다. 알파 토코페롤이 가장 효력이 강한 것이다. 라고 잠깐만요. 3번도 틀렸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 물에 용해지지 않는다네요. 예. 그래서 이건 맞는다. 그리고 3번이 틀린 답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말을 잘 이해를 하라고 해놓고 지금 실수를 했네요. 예, 용해된다가 아니고 용해되지 않는다는 맞는 말이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에르고스테롤은 식물성이에요. 식물성이에요. 이거는 바이타민 D2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르트 제조는 우유 단백질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것인가? 이 요구르트는 원래 우리가 액상 요구르트를 많이 보지만 실제는 액상보다는 풀처럼 된 게 더 요구르트의 본연의 상태에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응고성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유하고 관련돼서는 용해성 팽윤 수화는 사실상 해당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우유 자체가 물이기 때문에 용해성이 별 의미가 없고 역시 수화도 별 의미가 없죠. 그리고 팽윤은 더더군다나 물은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서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생충과 인체 감염원의 식품의 연결이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유구조충, 이건 돼지고기에서 감염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요 조충은 촌충이라고 하고 부는 갈고리라는 뜻이거든요. 갈고리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갈고리 촌충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는 갈고리가 없으니까 민촌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소고기에서 감염된다. 맞는 말이에요. 동양 모양 선충, 이거는 민물고기가 아니고 채소. 아나사키스는 바다 생선, 예를 들어서 고래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감염될 수 있다.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출입검사 수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여기 용어 또 나왔죠. 출입검사 수거. 이거는 무슨 말이죠? 예, 공무원이 의심이 되는 또는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될 그 업소, 그 식당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고 검사할 수 있는 거고 대상을 그 다음에 또 그 과학적으로 원심 분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샘플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관계 공무원은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관계 공무원은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을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이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판매하는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수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답이 이제 없다로 나왔으니까 얘가 답이 되겠죠. 관계 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예, 맞는 말이죠. 출입검사 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증표라 하면 일반 공무원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증은 얘기할 것도 없고 이런 그러니까 압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품공정상 표준온도라고 하는 것은 몇 도 섭씨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이거는 표준온도 하면 20도 섭씨입니다. 이제 참고로 우리가 상온 그러면 15 내지 25도 15 내지 25도를 상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온 그러면 1 내지 35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온 그러면은 30 내지 40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감기가 걸린 것 같은지 몸살이 났는지 할 때 우리가 이마를 이렇게 짚어보잖아요. 그래서 미열이 난다 라고 하면 3, 40도 정도 열이 난다 라는 뜻이에요. 네, 계속해서 17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업의 종류 중 식품 적재급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네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예, 이거는 제조 가공업 또는 판매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틀린 거니까 답이 되겠죠.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죠. 모든 식품적 계급, 이건 식당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식당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음주 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 식당이 있죠.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맞는 말이죠. 캐터링 사업 같은 거.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특히 여성 종사자들을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고 하는 영업을 식품적 계급에 살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분업 판매를 할 수 있는 식품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소분업이 뭐죠? 소분업. 예, 이거는 한 가마니를 이렇게 사와서 이거를 분리해 가지고 조그만 자루로 판다든지 또는 봉투로 파는 거. 이렇게 이거를 소분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빵가루는 소분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냥 강사가 지금 메모를 해왔는데요.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참고하세요. 엿을 제외한 당류, 육아공품, 식육제품, 어육, 연제품, 식용유지, 차요, 차, 다류,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통조림, 병조림, 전분, 장류, 식초, 인삼제품, 빙초산, 초산의 첨가물 형태, 효모, 인공감미료, 글루타민산, 소듐, 구연산, 구화검, 그리고 이제 조사 처리된 식품 이런 것들은 소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타 전분이 가열에 의해 알파 전분으로 되는 현상이 뭐냐? 예, 이거는 호화.
되겠습니다. 물과 열을 통해서 점성이 높아지고 부드러워지는 걸 우리가 호화라고 얘기를 하고, 호정화는 전분의 덱스트린화 되는 것을 호정화라고 해요. 여기는 물이 들어가지 않고 열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화는 물이 들어가니까 약 100도에서 끝나는 거고, 호정화는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 170도 정도에서 이루어진다. 산화는 전분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어요. 노화는 알파 전분이 베타 전분으로 되는 호화하고 반대. 노화는. 계속해서 2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유 가공품이 아닌 것은, 치즈, 당연히 우유죠. 버터, 더더군다나 우유죠. 마요네즈,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지질 중에서도 기름, 식물성 기름 하고 난황, 계란의 노른자 하고 섞어서 마요네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액상 발효우유, 발효시킨 우유라는 뜻이죠. 이유가. 그래서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염지에 의해서 원료육의 미오글로빈으로부터 생성되며 비가열식품 제품인 햄 등의 고정된 육색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힌트가, 제일 중요한 힌트가 바로 이 미오글로빈이에요. 그러니까 니트로소 미오글로빈이 답이 된다. 그러니까 염지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것이 니트로소 미오글로빈하고, 역시 니트로소, 염지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니트로소가. 니트로소 헤모글로빈하고 이 두 가지예요. 대표적인 게. 그런데 니트로소 헤모글로빈은 이게 선홍색으로 바뀌어요. 선홍색으로. 그리고 이제 미오글로빈은 자연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옥시 미오글로빈은 뭐예요? 이거는 공기 중에 노출을 시켜서 산화됐을 때 선명한 적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메트 미오글로빈은 뭐죠? 이거는 옥시 미오글로빈보다 더 계속 공기 중에 놔두는 바람에 회백색으로 변한 거. 계속해서 22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식품이 나타내는 수중기압이 0.75 기압이고 그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중기압이 1.5기압일 때 상대습도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상대습도는 수분 활성도 액티비티 워럴 곱하기 100이에요. 이게 상대습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AW를 구하면은 상대습도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상대습도는 어떻게 구하죠? AW는 어떻게 구하죠? 수분 활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수분 활성도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는 식품의 증기압 나누기 물의 증기압을 하면 바로 수분 활성도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식품의 증기압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0.75죠? 그러니까 0.75 나누기 얼마죠? 물의 수증기압이 1.5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1.5는 스마트폰으로 계산해 보세요. 0.75 나누기 1.5 그러면은 0.5가 되네요. 0.5 그죠? 0.5 여기에다가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100을 곱하라고 그랬죠? 그럼 5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효소에 의한 갈변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효소에 의한 갈변은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 그죠? 그러니까 산화되지 않는 것, 산화의 또 반대가 뭐예요? 환원이죠. 그러니까 환원성 물질을 첨가하거나 또는 산소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속에 담가놓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된다. 예. 환원성 물질을 첨가하거나 또는 물속에 담가놓거나. 기질이 무슨 뜻이죠? 기질? 예, 기질은 작용하는 것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의 반대. 예를 들어서 사과면 사과, 뭐 감자면 감자 이런 것들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추가한다고 뭐 갈변이 안 되나요? 사과 하나 깎으면 갈변되고 10개 깎으면 갈변이 안 되나요? 그게 아니죠? 예. 산소를 접촉한다. 이거는 뭐 최악이죠. 산소가 접촉돼서 갈변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다가 산소를 더 공급하면 더 갈변이 되죠. 금속이온을 첨가했을 때 원칙적으로 이게 갈변이 더 심해져요. 이 이제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뭐 사람마다 좀 달리 볼 수 있지만 금속이온이 첨가되면 통상적으로 갈변은 더 심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자면 칼로 잘랐을 경우에 갈변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과를 칼로 자르지 않고 손 아구 힘으로 자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보다 더 쉽게 산화 갈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유의 균질화, 예, 호모제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 또 용어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용어를 모르면 아예 문제 풀이 자체가 안 돼요. 그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유의 균질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원래 우유에는 지방 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소한테 바로 짠 우유나 엄마가 바로 그 산출한 그 모유라든지 이런 데에는 많을 경우에 30%가 넘어요, 지방이. 그런데 물하고 지방은 원래 안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몽글몽글 이렇게 뭉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맛도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먹기도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게 그 지방구를 잘게 쪼개가지고 물에 우유가 섞여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를 균질화라고 해요. 자, 지방구 크기를 0.1 내지 2.2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균일하게 만들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예, 맞는 말이에요. 탈지율을 첨가하여 지방의 함량을 맞춘다. 예, 틀린 말이에요. 이게 뭐 탈지율을 추가한다고 해서 균일해지는 게 아니에요. 균일해지는 거는 유화가 잘 됐을 때 균일해지는 거예요. 전혀 지금 포인트가 다른 거죠. 큰 지방구의 크림층 형성을 방지한다. 맞는 말이에요. 우유 같은 거 가열을 하면 그 표면에 꼭 그 필름처럼 막이 이렇게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크림층이거든요. 지방의 소화를 용이하게 한다. 균질화함으로써 용이하게 하죠. 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달걀의 이 가공적 성질이 아닌 것, 가공할 때의 성질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열 응고성, 맞는 말이죠? 예, 60 내지 65도에서 흰자가, 65 내지 70도에서 노른자가 응고되죠. 예, 기포성, 거품기로 막 돌리면 거품이 막 나잖아요. 쇼트닝성, 이거는 쇼트닝성은 지질하고 관련된 거예요. 지질. 예, 그러니까 달걀하고 단백질하고 관련된 게 아니다. 유화성, 이거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난황에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물과 기름을 잘 섞이게 하는 비누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가장 커요. 레시틴의 성격이, 그 난황이. 예, 계속해서 2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육류나 어류의 구수한 맛을 내는 성분이 뭐냐? 예, 이거는 이노신산이에요. 이노신산. 호박산은 어디에 있죠? 예, 이거는 조개, 사과, 청주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구수한 맛의 기본은 글루타민 에이시드죠. 예, 이노신산도 마찬가지고 호박산도 마찬가지예요. 알리신은 뭐예요? 이건 마늘이라든지 이런 데 톡 쏘는 맛. 나린지는 뭐죠?
자몽이라든지 이런 이제 과일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쓴맛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2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적자색 양배추를 채 썰어서 물에 장시간 담가 두었더니 탈색이 되었대요. 이 현상의 원인이 되는 색소, 컴머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색소를 얘기하고 오른쪽은 그 성질을 얘기한대요. 예, 이거는 안토시아닌계 색소이면서 수용성이다가 답이에요. 자, 첫째, 여기서 적색, 자색이 나오잖아요. 안토시아닌은 산성에서 분홍색이나 붉은색, 그리고 중성에서 자색, 그러니까 보라색, 그리고 알칼리성에서 청색을 나타내요. 그리고 물에 장시간 담가 두었더니 녹았으니까 수용성이죠. 예,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플라보노이드계 색소는 수용성이에요. 지용성이 아니에요. 수용성이고 대표적인 색깔이 플라보노이드계 색깔이 워낙 다양해요. 근데 대표적인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햄계 색소, 얘는 수용성이고 지용성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동물성 색소예요. 수용성 색소, 지용성 색소는 식물성에 얘기되는 거예요. 예, 이 햄계는 동물성 색소다. 클로로필계 색소는 지용성이 맞아요. 지용성이 맞는데 얘는 색깔이 녹색이에요. 그러니까 적자색이 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젤라틴의 원료가 되는 식품. 젤라틴은 동물성 그 젤화 식품이에요. 식품, 그러니까 식품이 아니고 식품 그 원료죠. 예. 한천은 그 우뭇가사리, 홍조류가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젤라틴하고 관계없죠. 과일, 팩틴질이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젤라틴하고 관계없죠. 동물의 연골, 얘가 답이 된다. 쌀은 전분이 그 젤을 만드는 그 원료죠. 전분이 무슨 젤을 만드냐고요? 아이고, 풀을 쓰잖아요. 풀을 쓰기 때문에 쌀로 밀가루라든지 쌀이라든지 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소의 가공 시 가장 손실되기 쉬운 바이타민은 뭐냐? 여기서 이 문제가 뭘 물어보냐면 수용성 바이타민을 물어보는 거예요. 손실되기 쉬운 거라고 하는 거는 물론 지용성이라고 손실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로 수용성 바이타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타민 C 또는 바이타민 C가 없으면 B1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강사가 역시 이제 뭐 보건교육서라든지 이런 거 자격증 시험 볼 때 이제 이거 외울 때 ADEC라고 외웠어요. ADEC. ADEC. 그래서 ADEC는 지용성, 그리고 BC카드. 이 BC카드는 수용성. 이렇게 보시면 참고로 하세요. 30번 문제로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CA 저장에 가장 적합한 식품이 뭐냐? 이 CA 저장은 이제 가스 저장이라고 얘기했죠. 이건 과일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육류는 주로 냉동 저장을 하는 거죠. 지금 일정 기간 이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은 냉장고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과일도. 이제 우유는 이거는 냉장이에요. 냉장. 0도에서 10도 사이. 생선류는 냉동 저장이 장기간 저장용으로는 적합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육류나 지금은 생선류나 이런 거는 진공 포장을 해서 이제 또 냉장에서도 상당 기간 갈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기본은 냉동 저장이다. 단백질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3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치를 담근 배추와 무가 물러졌어요.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배추나 무가 김치를 담았을 때 물러지는 거는 세균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어유니아 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유니아 균이 언제 작용을 하느냐? 소금물 바깥으로 배추나 무가 나왔을 때 그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 참고로 하시고, 김치 담글 때 배추하부를 충분히 씻지 않았다. 물론 이게 전혀 영향을 안 준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기본 원인은 아니에요. 김치 국물이 적어서 국물 위로 김치가 노출되면 당연히 물러진다고 그랬죠? 예, 이거를 연부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연부증. 김치를 꺼낼 때마다 꾹꾹 눌러놔야 되는데 꾹꾹 누르지 않아가지고 막 삐쳐나왔어요. 배추나 무나 이런 게 국물 바깥으로. 김치 숙성의 적기가 경과되었을 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김치 독 주위에 하얀 그 밀가루 같은 이 크림 같은 게 막 생겨요. 그걸 이제 우리가 연부증이라고 한다. 3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1급 감염병이 아닌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2020년도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감염병 관련된 또는 식품위생 관련된 법규가 대폭 바뀌어요. 감염병 관련된 거는 뭐 거의 혁신적으로 바뀌었어요. 참고로 1군, 2군, 3군, 4군, 5군으로 나눠지던 게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눠졌어요. 1급 감염병이 아닌 것이 뭐냐? 예, 패스트, 신종인플루엔자, 탄저는 1급 감염병이에요. 예, 폴리오가 1급이 아니다. 그리고 이 감염병을 옛날에는 전염병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3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식품의 감별법 중 틀린 것. 그러니까 신선한지 아닌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걸 우리가 감별이라고 그러죠. 감자, 병충해, 발화, 외상, 부패 등이 없는 것. 맞는 말이죠. 특히 발화. 발화하고 관련돼서는 뭐 때문에 그러죠? 아까 셉신과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죠. 예, 솔라닌 때문에 그렇다. 송이버섯, 봉오리가 크고 줄기가 부드러운 거 틀린 거예요. 이게 틀렸어요. 송이버섯은 가시 피지 않아야 돼요. 첫째. 두 번째는 갓 둘레가 자루보다 굵고 은백이 선명해야 돼요. 갓이 두껍고 단단하고 향이 진하고 자루 길이가 짧은 것. 생과일은 성숙하고 신선하고 청결한 것. 맞는 거죠? 달걀 표면이 거칠고 광택이 없고 이게 신선한 거예요. 예. 3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체급 식수에서 식수인원 400명의 풋고추 조림을 하려고 한다. 풋고추의 총 발주량을 계산하라겠네요. 일단은 한 사람당 30g이 필요하대요. 여기 30g 곱하기 인원이 얼마죠? 예, 400명이죠. 그러니까 400을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나누죠? 가식부율을 나누죠. 가식부율. 가식부율은 100- 폐기율. 그럼 94가 되죠? 예, 0.94. 0.94를 나누면 답이 나온다. 스마트폰으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12,000. 3, 4, 10이니까 12,000 나누기 0.94는 12.8이 나오네요. 12.8 그러니까 13kg. 4, 4, 5입이 아니고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네, 3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노동의 가치를 말하며 임금, 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는 것이 뭐냐? 예, 이건 노무비가 답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뭐죠? 예, 식품원료. 경비는 뭐예요?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쓰는 제 비용을 경비라고 그러죠. 훈련비는 원래 훈련비는 경비에 속하는 거예요. 경비 밑에 훈련비가 있는 거죠. 큰 의미로 볼 때. 그러나 이제 어쨌든 훈련비는 경비하고 이제 따로 떼서 얘기를 할 때 얘는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연구비나 개발비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연구비나 개발비로. 그러나 이제 우리가 통상 식당에서는 경비성 훈련비를, 물론 이제 그 항은 경비 항이 있고 훈련비 항이 있죠. 또는 이제 그 개정 과목은 조금 달리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경비성으로 뭐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3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달걀을 이용한 조리식품과 관계 없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오믈렛, 달걀 관련되죠? 술안, 이건 뭐 달걀 자체죠. 치즈, 얘는 우유하고 관련된 거죠. 예, 커스터드, 당연히 우유하고, 물론 이제 밀가루하고도 관련되지만, 예, 우유와 달걀하고 관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3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선한 달걀의 감별법 중에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햇빛에 비출 때 공기집, 이걸 기실이라고 그러죠. 기실의 크기가 작은 거 신선한 거죠. 기실의 크기가 크면 안 신선한 거죠. 흔들 때 내용물이 흔들리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는 흔들리지 않는 거로는 신선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흔들리는 거는 신선하지 않은 게 아니고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 소금물에 넣어서 떠오른다, 이건 6%가 아니고 10%예요. 10% 소금물에 넣어서 떠오르는 게 아니고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 완전히 틀린 말이죠. 깨뜨려서 접시에 놓으면 노른자가 볼록하고 흰자의 점도가 높다. 흰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점도가 높다는 얘기는 농후난백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난황계수가 높다는 거예요. 이 높이가 높다는 거는 난황계수가 높으면 신선한 계란이죠. 예. 그래서 3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패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붉은 산을 생선은 깊은 바다에 서식하며 지방 함량이 5% 이하이다.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건 맞아요. 요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 함량이 5% 이하인 건 이건 흰살 생선이에요. 붉은 살 생선은 30% 정도 된다. 문어 꼴뚜기 오징어는 연체류에 속한다, 맞는 말이죠. 연어의 분홍살 살색은 카로티노이드 색소다, 맞는 말이죠. 생선은 자가소화에 의해 품질이 저하될 수 있죠. 원래 자가소화는 품질이 저하되는 것보다는 숙성되는 건데 자가소화 다음에 곧바로 부패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3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품 구입 시의 감별 방법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육류 가공품인 소시지의 색은 다몽색이며 탄력성이 없는 것이다. 틀린 말이죠. 예, 일단은 답이 1번이 되겠죠. 탄력성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색깔은 다몽색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선홍색으로 표현하면 더 이제 좋겠죠. 밀가루는 잘 건조되고 덩어리가 없으며 냄새가 없는 것, 맞는 말이죠. 감자는 붉고 상처가 없고 발화되지 않은 것, 맞는 말이죠. 생선은 탄력이 있고 아가미는 선홍색이고 눈알이 맑고 튀어나온 것, 맞는 말이죠. 예. 4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급식시설에서 주방 면적을 산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피급식자의 기호, 이거는 가장 거리가 멀죠. 뭐 기호하고 뭔 상관 있어요. 물론 이 기호가 음식을 선택하는 거하고 관련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식단하고는 관계 있지만 이 식단이 직접적인 거고 기호는 직접적인 게 아니죠. 조리기기에 따라서 주방 면적이 바뀌죠. 조리 인원, 당연히 인원이 많아지면 무조건 넓어져야죠. 식단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죠. 예.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식당, 여기 이건 지금 주방 면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식당의 동시 수용 인원수가 주방 면적을 아주 중요한 결정 요인이에요. 왜냐? 동시 수용하는 인원이 많다는 얘기는 한꺼번에 내보낼 음식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주방 면적이 넓어질 수밖에 없죠. 이해하셨죠? 예, 계속해서 4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육류를 가열 조리할 때 일어나는 변화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옳은 것. 보수성이 증가한다? 아니죠. 물이 빠져나가죠. 단백질이 변폐한다? 아니죠.
일단은 변폐라는 말 자체가 틀렸어요. 단백질은 변폐가 아니고 부폐예요. 변폐는 탄수화물이나 지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변폐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변성이 되는 거예요. 변성이 된다. 그 전에 이제 그 재직하고 있을 때 명퇴하기 전에 그 뭐죠, 이제 수정 교정을 보는데 이런 이제 일이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뭐 글자 하나 가지고 뭐가 그렇게 까다로우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 한마디 가지고 이렇게 답이 바뀔 수 있어요. 6단백질이 응고된다. 맞는 말이죠. 예, 그 고기는 응고돼요. 가열을 하면 미오글로빈이 옥시글로빈으로 변하는 건 이거는 가열이 아니고 공기 중에 내놨을 때 되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4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추김치를 만드는데 배추 50kg이 필요하대요. 배추 1kg당 값이 1,500원이면 가식부율이 90%일 때 구입비용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일단은 습관적으로 금액을 먼저 쓰세요. 예, 1,500원 곱하기 kg당 1,500원이니까 50kg이 필요하다니까 50을 바로 그냥 곱하면 되죠. 예, 이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얼마? 가식부율 바로 나왔네요. 계산할 것도 없네. 폐기율이 아니고 가식부율이 바로 나왔으니까 0.9를 나누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스마트폰으로 계산해 보세요. 1,500 곱하기 그 50은 75,000인가요? 에다가 0.9를 나누면 83,333원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4번이 되네요. 4번이. 그죠? 예, 4번. 예, 43번으로 가겠습니다. 시금치의 녹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데치려고 한다. 예, 이거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다량의 조리수에 뚜껑을 열고 단시간에 데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제 1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굴이나 중조, 소다를 조금 이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냉채를 조리할 때 양념에 담그는 과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뭐냐? 양념에 담그는 과정으로 볼 수 없는 것. 소금물에 담근다. 맞는 말이죠. 간장에 담근다. 맞는 말이죠. 식초에 담근다. 맞는 말이죠. 냉채니까. 예, 수정처럼 만든다. 이거는 젤리화 되는 거잖아요. 예, 45번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발생 사실을 검진한 후에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거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 대상이 아닌 것을 지금 물어봤어요. 예. 이거는 1급 감염병이에요. 1급 감염병. 언뜻 생각할 때 24시간 이내 그러면은 맞을 것 같아요. 1급 감염병이. 근데 그게 아니고 1급 감염병은 즉시. 밤낮도 없어요. 즉시 신고해야 돼요. 1급 감염병은 2급, 3급 감염병이 24시간에 4급 감염병은 7일, 일주일 이내에 4급은 일주일 이내에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까지는 아닌 격리가 필요한 거 이건 2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죠. 예, 1급은 음압 격리를 해야 돼요. 3급은 격리까지는 필요 없어요. 예의주시하면 돼요. 예의주시. 계속해서 4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선을 껍질이 있는 상태로 구울 때 껍질이 수축되는 주원인과 그 처리 방법을 물어봤어요. 예, 우선은 껍질이 수축되는 주원인 물질은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그러니까 단백질, 지방 이게 틀렸죠. 4번이 답이 되겠죠? 예, 이것을 그러니까 수축돼서 모양새가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칼집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껍질만 이렇게 서로 당겨지고 생선 모양새는 그대로 살아있다. 4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계량 방법이 잘못된 것을 물어봤어요. 된장, 설탕,
꾹꾹 눌러 담아 수평으로 깎는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된장, 흑설탕, 황설탕도 꾹꾹 눌러도 돼요. 예, 마가린, 뭐, 이런 거, 쇼트닝이라든지 이런 거 다 꾹꾹 눌러 담아서 스파츌라로 깎고 또는 칼 등으로 깎아서 계량하는 게 맞습니다. 우유는 투명 기구를 사용하여 액체 표면의 윗부분을 눈과 수평으로 하여 계량한다? 틀렸어요. 왜냐? 우유는 물이잖아요. 모세관 현상 때문에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벽을. 그렇기 때문에 액체 표면의 중앙 부분을 재야 돼요. 저울은 반드시 수평한 곳에서 0점을 맞추고 사용해야 되는 게 맞죠? 0점 이거예요. 0점. 네,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았을 때 그때 눈금이 제로에 맞춰져야 된다. 전자저울은 0.00이 남아야 되는 거죠. 마가린은 실온일 때, 여기 실온일 때예요. 냉장 온도일 때가 아니고 꼭꼭 눌러 담아 평평한 것, 그러니까 스파츌라나 칼 등으로 깎아서 계량한다. 맞죠? 예. 4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을 제공할 때 온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다음 중 맛있게 느끼는 식품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을 물어봤어요. 예. 전골. 전골은 적어도 85도 이상 돼야 되고 95도 정도 되기를 권장을 합니다. 국은 80도 정도, 커피는 70도 정도, 밥은 요 밥은 조금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60도라는 분도 있고 한데 강사는 이제 65도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온밥통이 65도 이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65도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60도라는 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80도라는 데가 나오는 데도 있어요. 밥을.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하세요. 상황을 봐서. 그러나 이제 사실은 한 60에서 65도 정도가 제일 적합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리 시 센 불로 가열한 후에 약한 불로 세기를 조절하지 않는 것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생선조림, 찌개, 밥은 다 강불로 시작해서 약불로 넘어가죠. 튀김은 이건 새우튀김뿐만이 아니에요. 새우튀김뿐만이 아니고 튀김은 무조건 동일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온도 유지가 안 되죠. 그건 왜 그래요? 그거는 그 튀김 재료가 들어가면서 기름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이지 일부러 느린 게 아니에요. 네, 5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육류 조리 시 열에 의한 변화로 맞는 것을 물어봤어요. 불고기는 열의 흡수로 부피가 증가한다? 예, 고기는 감소하죠. 스테이크는 가열하면 질겨진다? 아니죠. 단백질은 가열하면 부드러워지죠. 소화 잘 되죠. 잘 되지 않는 게 아니고. 미트로프는 가열하면 단백질이 응고수축 변성된다. 맞는 말이죠? 예. 여기 변성이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변성이. 이거는 고리가 끊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패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변성됨으로써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변성됨으로써 소화가 잘 되는 거다. 쇳꼬리는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꾸로 됐어요. 지금 말이. 미트로프가 뭐예요? 미트로프가. 미트로프는 양식 쪽에서 더 가까운 거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기라든지 고기 양이 제법 들어가요. 고기라든지 또는 이제 채소라든지 두부 특히 두부 빵이라든지 두부가 아니고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 가지고 성형을 다시 하죠. 꼭 이제 탱크 같은 것처럼 이렇게 성형을 다시 해가지고 오븐에 구운 거를 미트로프라고 한다. 5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마의 감칠맛 성분이 뭐냐? 예, 다시마의 감칠맛 성분은 글루타민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죠? MSG라고 그 조미료, 조미료.
조미료를 MSG라고 하면 한국인들은 이 MSG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좀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게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라는 뜻이거든요. 이 글루타메이트가 글루타민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루타민산의 한 분자가 뭐가 이 소듐이 나트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듐 한 분자가 결합된 분자를 글루타민 MSG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연 조미료가 MSG 원래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신은 뭐죠? 리신. 이 리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피마자에 포함된 독성이고 우리가 이제 지금 강사가 항상 라이신이라고 발음하는 그것도 리신이에요. 그거는 쌀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노신산은 뭐죠? 핵산에 포함된 화학조미료 성분. 호박산은 조개사과, 청주, 간장 이런 데 포함된 글루타민산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분에 효소를 작용시키면 가수분해 되어 단맛이 증가하여 조청, 물엿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이거는 당화라고 한다. 호화는 물과 열에 의해서 이제 팽윤되고 점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노화는 호화의 반대죠. 예, 이거는 알파전분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노화는 베타전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호정화는 물 없이 열만 가했을 때 덱스트린화 되는 거다. 그래서 5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라상의 찬품 가지수는 얼마인가? 12첩이에요. 반상에 대한 문제죠. 3첩은 수라상이 아닌 이제 일반 그 반상의 최소 단위. 9첩은 양반가의 최대 단위. 20첩은 이거는 이런 개념이 전통에서는 없어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그 한식당에 보면 20첩 그 반상이라는 광고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만들어낸 말이에요. 5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밀가루 계량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옳은 것. 채로 친 후에 계량컵에 수평이 되도록 깎는다? 채로 친 후에? 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계량컵에 담은 후 살짝 흔들면 안 돼요. 채 친 후 계량컵 바닥을 두드린다? 안 돼요. 계량컵에 꽉 눌러 담는다? 더더욱 안 됩니다. 5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밀로펙틴이 가장 많은 것이 뭐냐? 아밀로펙틴이 가장 많은 것은 찰 성분이 많은 거예요. 찰 성분. 찰 성분이 많은 거는 아밀로펙틴 100%예요. 아밀로펙틴 100%. 매성분은 아밀로펙틴이 몇 프로? 80%예요. 매성분은. 그러니까 보리, 현미, 맵쌀 여기서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이제 보리, 현미, 맵쌀이 다 지금 매 쪽에 그 식물이라고 보고 그럴 때 이건 80%예요. 찹쌀이 100%짜리다. 5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덕션의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부적합한 것. 가열 속도는 빠르나 열 조절이 제한적이다? 아니죠. 이게 인덕션 하면은 최근에 나온 일종의 전기전자 제품인데 열 조절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대부분 용기는 금속재가 원칙이죠. 그러나 꼭 그러라는 법은 없어요. 대부분 유도 코일에 의해 용기와의 자기 마찰로 가열되는 게 맞죠. 그래서 금속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기기 상부 표면은 매끄러운 세라믹 재질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인덕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열성 그러니까 이제 복사 열성 인덕션 말고 최근에는 이제 일종의 그
저주파나 고주파나 이런 형태의 인덕션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이 손으로 대면 뜨겁질 않아요. 이제 용기가 그 이제 접촉이 됐을 때만 뜨거워지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건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5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쌀의 도 정도가 높아질 때의 현상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맞는 것을 물어본 거죠. 예. 조리 시간이 증가하지 않죠. 예. 당연히 조리 시간이 증가하지 않는다. 소화율이 높아지죠. 영양분은 감소하죠. 도 정도가 높으면. 예, 색상은 희어지죠.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관 기간은 짧아져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벽시, 이 맨 바깥에는 왕겨예요. 이 왕겨를 벗기고 나면 요거만큼의 이제 이게 겨층이죠. 겨층. 이 겨층이 이 왕겨를 벗긴 뒤에 이 왕겨 이후에 이 겨층이 차지하는 게 약 8% 정도 돼요. 왕겨를 벗겨난 뒤에. 이게 왕겨고, 왕겨를 벗기고 난 뒤에 약 한 8% 정도 되는데, 이 8%를 10으로 나누어서 이제 몇 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분도다. 그럼 4%가 깎여 나간 거예요. 네, 59번으로 가겠습니다. 밥 뜸들이기 설명으로 적합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적합지 않은 것. 뜸들이는 중간에 밥을 가볍게 뒤섞어준다. 이게 이제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NCS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큐넷에 접수를 해서 실기 시험을 보잖아요. 조리기능사에. 그럼 콩나물밥이라든지 이런 밥 만드는 메뉴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재료가 뭐예요? 양은 냄비죠. 이 양은 냄비에서는 뜸 들이는 중간에 밥을 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집에서는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할머니들이죠. 이제 지금 어머니 때는 이런 밥을 진 적이 없으니까 할머니들이 중간에 그 소뚜껑 여는 거에 대해서 기절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섞어주는 게 정석이에요. 원래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압력밥솥 있고 전기밥솥 있는데 이걸 중간에 이제 뒤섞어 줄 수 없죠. 고온을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해야 되죠. 얼마 동안 유지해야 되죠. 보통 한 20분 정도 고온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뜸 들이는 시간은 어느 정도? 약 15 내지 20분 정도죠. 예, 쌀알 중심부까지 호화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뜸 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밥맛이 좋아지는 게 아니죠. 적정한 시간 15 내지 20분이 넘어서면 질척질척해진다든지 딱딱해질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뚜껑을 열지 않고 불은 껐어도 이제 그 한동안은 고온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 뜸 들이는 거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방색과 의미의 연결이 잘못된 것을 물어봤어요. 예, 60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방이라는 게 뭐죠? 5방이라는 뜻이죠. 5방이. 그러니까 동, 서, 남, 북, 그 다음에 중앙 해서 이렇게 해서 5방이란 말이에요. 동쪽은 뭐예요? 창, 푸른색이에요. 푸른색 창. 그리고 서쪽은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그리고 남쪽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그리고 센터는 노란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은
창룡을 뜻하는 거예요. 창룡. 수원성. 그걸 화성이라고 그러죠. 수원성의 공식 이름이 화성이에요. 화성에서 그 뭐 이천 여주방 용인 방향으로 가는데 보면 창룡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동문이 동문. 그 창룡. 백호. 주작. 작이 뭐예요? 공작이죠. 예, 현무. 무는 뭐예요? 꼭 그 도마뱀 같이 생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 황용.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인, 의, 예, 지, 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인은 흥인지문을 얘기하죠. 우리나라 동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백은 돈의 문을 얘기하죠. 돈의 문, 서문을 얘기하는 거죠. 예, 주는 이거는 남쪽은 예, 인의 예니까 숭례문, 남대문이 숭례문이죠. 예, 그 다음에 북쪽은 인의 예 지니까 홍지문, 홍지문이 북대문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숙정문이라고 해요. 홍지문을 숙정문. 그래서 홍지문을 아는 분이 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숙정문이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예, 센터는 뭐예요? 신, 인의 예지 신 하니까 이거는 보신가, 이게 신이다. 이 센터 황은 궁을 나타내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0번까지의 문제를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9번 한식조리 기능사 필기는 9편으로 현재 편성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9번에서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 안내를 드리는 거로 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필기는 한 번에 합격하세요. 이 필기가 절대로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전공을 한 분, 예를 들어서 초급대학에서 조리학을 전공을 하셨거나 또는 정규대학에서 영양학이라든지 이런 쪽을 전공을 하신 분들도 이게 절대로 공부 않고 덜렁덜렁 가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정성 들여서 준비를 하시고요. 2번, 3번 본다고 해서 이게 그 합격을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필기는 실기하고 달라요. 실기는 재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필기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실력이 없이 60점을 넘어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으로 시험 보려고 하지 마시고 단 하루라도 지금 실전 모의고사 1편에서 9편까지 모두 본다고 해도 하루에 다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강사가 그 설명하는 내용이 무지하게 광범위하게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 하루에 이 9개 그 실전 모의고사를 다 볼 수 있는 양이지만 그 양이 결코 작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준비하실 때 마음 딱 다잡고 하루를 준비를 하시더라도 정성 들여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꼭 한 번에 합격하세요. 2번 본다고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한 번에 합격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